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제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왜 좌파 우파라 됩니까? 그냥 파하면 안 됩니까? 양파 할래 양파. 나 양파요.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이 데려오는 이유, 바로 청년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너무 고맙습니다. 잘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방탄유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동식 방탄유리라고 하는데 네네. 대선 후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그간 어떤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네. 위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것 때문으로 당연히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정말 심각하게 테러 위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만에 하나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상 차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변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신변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어떤 광장의 정치가 굉장히 과열이 되고 그다음에 유튜버들에 의한 정치적 확증 편향성이 굉장히 커지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선동들도 난무하는 가운데서 자칫 순간에 잘못 생각하면은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에 정치적인 테러도 꽤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세 현장에 후보가 나간다는 거는 유권자들과 직접 마주하러 나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유권자와 후보 사이에 저렇게 어떤 가림막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게 조금 어색하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말 후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 충분히 저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과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라는 거에 실체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드물게 그 총기 관리가 잘 돼 있는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총기 휴대 반입 어떤 것도 금지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던 때가 2007년 이명박 후보입니다. 그때도 저런 일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위협은 있었지만 예. 그걸 현실적으로 뭐 방탄유리를 설치할 만큼 그거는 없다. 물론 후보의 안전이라는 거는 2007년이나 2025년이나 똑같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데 저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 테러 위협이라는 것이 민주당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경찰에도 구체적인 그 테러 위협 제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것이 과연 정치적 의도는 없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뭐 참 이례적인 장면이다. 저게 유리라지만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와 그 거리감을 두는 그런 이미지를 오히려 예.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정치적 의도는 결국 국민의힘 진영 쪽에서 나를 뭐 테러를 가하려고 한다는 뭔가 이미지를 유권자들한테 심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예. 지울 수 없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가 방탄유리를 세워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왜 좌파냐 우파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양파하겠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둘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걸핏하면 사실은 내란 세력, 뭐 발본색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내란 세력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아니면 뭐 김문수 후보 지지 뭐 이런 계열로 보입니다. 자, 그래놓고 양파라는 개념은 국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이 지금 하는 행동이 서로 다르다.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은 공약 그 자체보다도 그 공약의 진정성 이런 부분은 뭐 일찌감치부터 의심받아 왔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양파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진정성의 문제라는 얘기십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된 이후로 국민 통합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예. 그 메시지 일관성을 계속 가져가고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 내면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행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일관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일단은 박수를 쳐주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일관되로 하다가 그것에 반하는 언행을 할 때는 과감하게 또 비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서울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네. 김 후보 유세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김 후보의 유세나 메시지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태도도 굉장히 좋아졌죠. 과거에 대한 태도도.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 자체가 거부되면은 그 메시지의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좋은 것보다 메신저로서의 자격, 인정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단 내부 전열을 잘 가다듬고 가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원팀으로 가는 분위기는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일단 유세에 합류를 하기로 했고 또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가 계시는데 거기 특사단을 파견해서 지금 설득조를 파견을 해서 좀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어떤 입장이 아직 홍준표 전 시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요. 근데 이제 선대위 합류는 지금 그 미지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한다고 하면서 선대위에는 못 들어가겠다는 그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저는 혹시라도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오해를 받기에 딱 좋은 행동이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어차피 지금 김문수 후보의 당선에 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언행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뭐 별동대식으로 유세를 한다고 하는데 그 유세 내용이 과연 자기 정치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 지원이냐 하는 부분에서 그 조금 더 분명한 입장. 뿐만 아니고 이제 선대위 합류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일단 그 하와이 특사단이라고 하는 김대식 의원의 입을 통해서는 예. 뭐 김문수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는 뭐 하지만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과연 그런 언행을 앞으로도 할 것이냐 은퇴했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는 조금 더 홍준표 전 시장 본인의 그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조금 더 네. 해보면, 그러니까 말씀은 유세 지원을 할 거면 네. 그냥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근데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부차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정치인한테는 자신의 가치관, 정치 철학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보수의 가치는 법치입니다. 법치. 법치와 헌정 질서 수호 예. 뭐 이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본인을 정치적으로 뭐랄까 세일즈를 하는데 그와 어긋난 지금 후보가 나와서 거기에 동조를 하면 그 가치, 대의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정치관과 거예요. 맞지 않는 부분이 김문수 후보에게 네, 있으니. 그렇죠. 예. 그 부분. 그래서 공학적으로 힘을 보태는 건 하겠지만 그렇게 맞지 않는 것까지 내가 전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보기가 힘들다라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보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토론회 일정을 마치고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호남에서 이틀째 유세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준석 후보 일정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역적으로는 어차피 대선 후보기 때문에 전국을 다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제 지지 유세를 하는 거는 뭐
그건 맞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준석 후보의 일정을 보면 대부분 뭐 무슨 대학에 가서 학식, 예. 학교 급식을 뭐 같이 먹는다든가 주로 청년층에 좀 집중돼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대선에서 이번 대선에서 내가 꼭 당선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이진 않아요. 청년층의 확고한 지지를 그 본인이 그 뭔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면 이준석 후보가 과연 그 지금 뭐 지역이야 뭐 그렇다 쳐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청년층 뭐 이런 부분은 이번 대선이 과연 목표인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남기는 그런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년층 지지 호소에 다소 좀 국한되어 있는 모습이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름 영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예. 왜냐하면 보수 후보가 지금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확장성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 당신은 제대로 가지 못하는 호남에 나는 가. 그리고 당신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청년층과 나는 소통이 돼. 이런 거는 확장성과 차별성이라는 걸 강조해서 나중에 단일화 국면이 실제로 있다면 그때 본인의 어떤 경쟁력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리고 강조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양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마치 커피 사장님들을 뭐 폄훼하거나 물정을 모르는거나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펴는 것은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요일 밤 토론회에 나와서 이게 뭐 어떤 맥락을 좀 봐달라. 그리고 원두 값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원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좀 설명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 잘못 얘기했다라고 사과하고 하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과 함께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고소고발전으로 가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이 커피 원가 발언을 좀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발언이라는 건 맥락과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좀 과장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비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저한테 아주 강한 어떤 주장을 하는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아이고 아버지 말씀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말씀도 맞아요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곡에 불법 영업을 하는 그 자영업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시는 것보다 뭐 합법적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윤이 훨씬 많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이런 거에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향해서 좀 더 뭐랄까 이거보다 나은 게 있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강조를 위해서 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커피값 120원 이윤이 많다 이것만 띄어가지고 저는 비판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병욱 편집장님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지금 김상일 평론가처럼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으면 저도 그 비판 안 해요. 예. 근데 문제는 발언을 그렇게 해놓고 발언이 이겁니다. 아니 커피 한 잔에 8,000원 내지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기 나오네요. 예.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가 있어요. 예. 본인이 알아봤더니 원가가 120원이더라. 그럼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원가 120원짜리를 갖다가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맥락을 우리가 아무리 따져도 저건 뭐 맥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 맥락은 지금 말씀하신 그건데 120원짜리 갖다가 8,000원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왜 닭죽 팔고 있습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자 그때 발언이 이만저만해서 잘못됐다.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커피 원가는 그 커피 전체의 원가가 아니고 원두의 값이었다. 이렇게 정정하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넘어갈 일을 지금 계속 우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맥락이 잘못됐다는 둥, 뭐 국민의힘이 왜곡했다는 둥 판을 키우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저런 식으로 이 커피 원가 120원 판을 키우는 부분이 아마 상당히 고마운 그런 그 언행으로 비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이 커피 원가가 아니라 원두값 120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커피가 원두만 가지고 뚝딱 나오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커피 산업 그다음에 이것을 파는 어떤 카페를 하는 그거를 비판하거나 그 분야에 대한 구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비판을 받는다면 저는 그거는 저도 같이 비판을 하겠어요. 진짜 뭣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말은 그 상황과 맥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아버지하고 이견이 있어요. 예. 저희 아버지는 보수예요. 저는 근데 민주당에 있어요. 근데 계속 보수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 예. 제가 아버지 그 얘기는 틀렸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도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맞는 것만 가지고 저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고발한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싸게 판다라는 의미로 본인이 이해했다건데 그 비싸게 판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얘기한 적이 없다 이래서 고발한 거잖아요.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까 16일에 군산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는 결국 요약하면 물론 정확하게 인용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120원짜리 갖다가 8,000원,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비싸게 판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거고.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을 한 거잖아요.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그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그다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형량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거 대선 전에 그 재판 못하게 하더니 그리고 심지어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그 행위를 없애서 본인에 대한 무죄 이걸 만들려고 지금 그 법사위까지 법안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이 예. 지금 국민의힘에는 비대위원장한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한다?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 고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그 토론회에서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삭제하는 게 괜찮지만 이 상대 후보 그러니까 낙선 목적을 위한 허위 사실은 처벌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요. 참 이게 그 형법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위증을 해도 그 위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유권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볼 거냐, 이게 논란의 이제 중심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저는 정해질 수밖에 없다. 왜? 두 가지 가치가 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유권자가 제대로 투표를 하는 자기의 표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야 된다. 이게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개개인의 어떤 그동안 지켜왔던 헌법상의 권리,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가 행사해야 되는 방어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것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구분되는 게 형사소송법상에 좀 인정되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단일화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선을 긋던 이 후보의 입장도 미묘하게 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계십니다.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는 거죠. 있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주장을 지금 단계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우선 제 역할을 계속 강하게 하겠다.
TV 토론의 MVP가 이준석 후보였다 이렇게 치켜 세워줬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일화를 향한 러브콜인 건 분명하죠. 예. 그러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단일화라는 거는 아마 이준석 후보가 포기하고 본인을 지지해 주는 거 이걸 의미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단일화의 키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포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후보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좀 곤란한 것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현재까지 계속 관심 없다는 걸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본인으로 단일화되면 혹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제가 보기에.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일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준석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특단의 대책이란 말을 꺼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단일화에 대한 얘기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 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특단의 대책은 지금 우리 최병묵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으로의 단일화죠. 예. 예, 본인으로의 단일화가 돼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가 거부되면 그 메시지 전달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특단의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도 보수 진영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는 승리 후보가 누군가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이 특단의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 해당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방금 화면에 띄워드린 그 얘기인데 어떤 이재명 후보가 무능력자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현재 지지율을 뭐 30%대든 40%든 좀 떨어뜨려 놓은 뒤에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하든 말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예. 지금은 뭐 이제 50%를 조금 넘기는 뭐 여론조사도 있고 좀 안 되는 여론조사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사 발표되는 거는 결국 지금으로부터 한 2, 3일 전에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런 상황이 저기 나오듯이 저런 상황이 되면 아니 둘이 합쳐봤자 이재명 후보 본인 혼자 50%가 넘는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만약에 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대 초반 정도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종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자기로 단일화가 해도 되고 아니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해도 되고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 얘기는 예. 단일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던 종전까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유턴한 모양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뭐 그렇게 이준석 후보의 말대로 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이준석 후보가 어저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주 타겟을 이재명 후보로 정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니까 김문수 후보도 주 타겟을 이재명 후보로 정해서 일종의 협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봐서는 오늘 23일에 2차 TV 토론이 있죠. 거기에서는 아마 더 강력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양 후보의 공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 TV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협공하는 모습이 네. 여러 차례 보였거든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그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네.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죠. 이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요, 자기가 전문성이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기교 이런 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구에서 세타가 토스를 해주듯이 다양한 토스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한테 그거에 대한 스파이크만 제대로 좀 매겨달라.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스파이크 능력이 굉장히 지난 토론에서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협공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은연중에 암시하는 듯한 그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